낭만서점 106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허입니다. 네, 저희들이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였고요. 지난 우리 공개 방송. 네. 그렇지만 팟빵으로 방송되진 않는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서점이었죠? 네. 이야기를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김혜란 작가님이 출연하셨죠? 네. 또 한희정 뮤지션도 출연을 했고요. 신한카드와 교보문고가 함께하는 이 행사는 12월까지 계속됩니다. 예. 네. 저희들이 사회를 보고요. 그렇습니다. 연기도 하죠? 그렇죠. 예. 예. 낭독극장과 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또 방송을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 방송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박혜진 평론가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든든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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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평론가님은 또 어제 녹음일 기준으로 업로드가 됐는데요. 파리대왕 네. 또 진행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교보문고 낭만서점과는 정말 인연이 깊습니다. 네. 급하게 연락을 하실 때마다 오고 있어요. 예. 네. 저는 박혜진 평론가님이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저 바쁘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냥 거절할 수 있는데 귀엽고 밤을 새서 다 읽고 나와주세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네.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아이고. 지금 박혜진 평론가님 옆에 저희 PD님 앉아 계시거든요. 책 제목으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이런 화법을 또 구사하시네요. 맞아요. 예. 아유. 오늘 오랜만에 또 녹음실 나오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저 처음에 와서 녹음을 할 때는 두 분이랑 같이 했었고, 되게 편안하게 많이 하다가, 최근에 그 고전 읽으면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오늘 좀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네. 처음 그렇게 진행하신 게 이제 서효인 시인이랑 같이 하신 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장 상사와 동료시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무실을 옮겨놓은 듯한 토크. 그쵸. 예, 쉽지 않았어요. 꽤 보통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캐주얼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정색하고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논하고. 네, 낯설고 막 힘들더라고요. 예. 그 문인들도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문학 얘기를 막 하면 왜 이래? 그냥 편한 얘기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거든요. 불편하게 왜 이래? 네. 그렇구나. 녹음실이 근데 네. 진짜 더워요, 오늘. 약간 지금 네. 한증막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 더위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더위를 나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희 낭만서점이 또 피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크리피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그 서늘한 그렇죠. 소설. 정말 아득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네. 책 속에. 그런데 이번에 오늘 다룰 책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같은 일본 소설이고요. 네. 예. 서늘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낭만서점 이른바 공포특집이라는 제목으로 3부작을 준비했는데요.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모리미 도미코의 야행이라는 작품을 다룰 거고요. 네. 또 뒤이어서 다다음 주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공지사항을 하나 미리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여름맞이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줄 나만의 추천 도서의 제목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분께 곧 개봉 준비 중에 있는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예매권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네.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책. 네. 예. 그걸 올려주시면 됩니다. 난 크리피. 그렇죠. 나는 크리피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낭만서점 덕분에 알게 되었답니다. 낭만서점 최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예매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줄리언 반스의 작품이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영화화 됐습니다. 저는 시사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시대의 소음 작가. 네, 맞습니다. 반스. 줄리언 반스. 그 줄리언 반스의 대표작이죠. 예.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영화로도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이 영화의 예매권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또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은 방송이 올라간 오늘 8월 1일부터 8월 8일 월요일까지고요.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는 8월 9일 방송과 팟캐스트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매권은요. 1인당 2매입니다. 무려 10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네요. 10분 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추천 도서를 남겨주세요. 네. 이번 이벤트는요, 영화사 CGV 아트하우스에서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네, 댓글 소개해드려야죠. 네. K파크님, 바깥은 여름 사러 지금 당장 교보문고 사이트로 달려갑니다. 하셨어요. 네. 사실 저도 예스24 이용했거든요. 예, 아시죠, 여러분? 예, 하지만 의리를 지켜야겠기에 교보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책은 비행운만 읽었는데 그 책부터 작품이 달라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 작품들이 궁금해지셨다고 하네요. 또 이번 회차 특히 좋았다고 만족하고 가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카르페 13님입니다. 최근에 이제 낭만서점을 듣게 되신 분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김혜란 작가님 작품을 다루시다니 너무 좋습니다. 비행운이라는 작품집을 너무 인상 깊게 읽었던 터라 그 뒤로 작가님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낭만서점에서 다뤄주시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예. 네. 이렇게 김혜란 작가님 팬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만나서 대기실에서 사인도 받았잖아요. 네. 자랑하고 싶어지네요. 바깥은 여름에 한 작품만 달아서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맞아요. 네. 코스모폴리턴님 104회를 듣고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북콘서트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가기 힘들기도 하고 말이죠. 방송을 듣고 나니 북콘서트 너무 가고 싶네요. 김혜란 작가님 많은 인터넷 서점에서 표지만 보고 지나쳤었는데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많네요. 북콘서트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청취자들을 위한 김혜란 작가님 방송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석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깐디 시풍님 종애기원편 잘 들으셨다고. 예, 앞부분에 종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깨알 재밌네요. 예,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한국 소설 많이 소개해달라고 하시네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들으셨네요. 종애기원도 여름에 읽으면 참 좋을 만한 소설이 있죠. 자,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바깥은 여름, 에어컨을 틀고 나니 제목과 같은 상황이에요. 전 김혜란 작가님 소설 처음 접해요. 사실 에세이를 좋아하고 소설은 거의 읽지 않았는데 낭만서점 통해서 많이 읽게 되었어요. 이번 책도 구매 예정입니다. 횟집 장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쩌면 이미 마지막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로 다른 편에 있길 두려워한 건 아닌가라고 상상해봅니다. 좀 전에 에쿠니가오리의 즐겁게 살자 고민하지 말고를 읽었는데 연결되는 커플이 있네요. 소설을 읽으면 노량진을 배경으로 했기에 지금과는 또 다른 느낌의 먹먹한 울림을 받을 것 같아요. 김혜란 작가님의 낚시와 농사라는 표현 멋지네요. 이게 네루다가 말한 메타포인가요? 웃음. 그나저나 그곳에서 세 분 더우시겠어요. 물 많이 드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예, 저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네요. 네. 굉장히 덥고요. 따뜻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한여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라니. 이열치열이란 이런 거였다. 예. 등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예. 철자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희가 한 1분 동안 토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네. JUGNGGAI님, 그레이트 토크 낭만서점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김성현 배우님과 오상은 배우님께서 낭독을 하시며 들려주시니 박경환님 말씀대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허위평론가가 여자 역할을 했어도 색달랐. 낭만서점에서 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인회도 참 좋았는데요. 사인회 하시면서 그 임산부들을 먼저 앞으로 오라고 하셔서 사인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다고 하셨네요. 예, 어쩜 저리도 세심하실까. 네, 하셨군요. 예,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낭만서점도 기대가 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5월의 선물님이 또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주 짧고 강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끼는 팟캐스트 낭만서점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한절기 123님, 지난번 김혜란 작가님 낭독회를 통해 낭만서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지난 회차들 중에서 좋아하는 책 위주로 다시 듣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감상들을 들을 수 있어서 무척이나 좋네요. 읽었던 책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던 책들도 많은데요. 꼭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좋은 책들 많이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낭만서점으로 유입이 되는 효과 누렸습니다. 낭만서점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김혜란 작가 소설도 처음 읽으신 분도 있었나 봐요. 산뜻한 아이님인데요. 김혜란 작가의 소설 방송을 통해 처음 접해보네요. 이름은 많이 들어왔는데 왠지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을 듣고 책도 읽었습니다. 왜 이런 작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안타까움이 생길 정도네요. 네, 다른 책들도 이렇게나 큰 감동을 주겠죠? 기대가 무척 크네요. 네, 감동을 주죠. 김혜란 작가 소설은. 네. 어떤 휴머니스트님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동갑이신 두 분 실제로도 많이 친하신가요? 저희 어떤 거요? 네. 허희 씨랑 저랑? 네. 친하죠, 저희. 네. 이 질문을, 다른 미팅 자리에 저희가 갔었는데, 맞아. 거기에서도 어떤 분이, 두 분 진짜 친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서로 존대를 하고 있긴 한데, 반말하는 거 이상으로 친하죠. 그럼요. 네, 저희 2년 동안에 한 번씩 지금 보는 사이입니다. 저 친구들도 이렇게 안 만나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주로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쭉쭉 읽어드릴게요. 주지님과 환절기 123님, 그리고 5월의 선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쭌까이님. 예, 제가 철자로 발음했다. 네. 쭌까이님, 그리고 깐디시퐁님, 그리고 까르페 13님. 이렇게 6분께 책 선물과 러비더비 섬유 향수 중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를 북뉴스@교보북.co.kr로 이메일 남겨주세요. 지선 씨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 향수 바꿨어? 러비더비 섬유향수요. 러비더비 섬유향수? 네, 냄새 배인 옷 신발에 뿌려주면 항균 탈취도 되고 향기는 얼마나 좋은데요. 애들 교복, 남편 정장, 쾌쾌한 박냄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지금 구매해야겠다. 지금 러비더비 신규 가입하면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이 0원이에요. 빨리 신청해요, 선배. 지금 러비더비를 검색해보세요. 서강준이 추천하는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을 0원에 드립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러비더비.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머니의 5개 암호가 없는 미인도는 위작.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맞는지를 놓고 26년째 진위 공방 및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천화백의 자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미인도가 확실한 위작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이 쓴 책 천경자 코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일부 화랑 대표 및 전문가에 이어 권력기관인 검찰까지 합세해 위작을 진본이라고 강변하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홍채, 인중, 입술, 밑본 스케치, 그리고 그림을 숟가락으로 문대는 독특한 작법 등 5가지 코드를 통해 미인도가 위작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참, 이 미인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제분이 이렇게 책도 출판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두 번째 출판 뉴스입니다. 소설가 이정명 이탈리아 문학상 수상. 소설가 이정명의 장편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이 이탈리아 서적상과 독자들이 선정하는 문학상인 프리미오 셀레치온의 반카렐라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이 문학상을 한국 작가가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 출간된 별을 스치는 바람은 윤동주 시인이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1년 그리고 그의 시를 불태운 일본인 검열관의 죽음에 얽힌 미스테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프레미오 반카렐라상 1회 수상작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고요. 닥터 지바고, 뿌리, 푸코의 진자, 의뢰인 등도 상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쟁쟁한 작가들이 상을 받았던 이 이탈리아 문학상을 한국의 이정명 작가가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크리에이터의 세계, 요즘 핫한 그 책 한번 들어볼까? 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러분 북크리에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팟캐스트를 벗어나서 SNS와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책 관련 콘텐츠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요. 북크리에이터들은 책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책 리뷰와 독서 팁 등 기본에 충실한 콘텐츠부터 개인 책장을 공개하거나요. 이 책에 딸려오는 굿즈를 자랑하는 오락성 콘텐츠까지 다양한데요. 출판업계 관계자는 한 달에만 약 3,000권의 책이 출간되고 있지만 50여 권만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고 나머지 책들은 보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주목받지 못한 채 잊혀진다라고 하면서요. 북크리에이터가 출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보문고에서 밀고 있는 북튜버라는 것도 이런 것 중에 일환이겠죠? 네. 개인적으로 PD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 저도 도전해 보려고. 후에 씨 마이크 사신다고. 샀는데 아직 방송은 찍지 못했습니다. 그럼 BJ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근데 BJ를 하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외모? 아니요. 뒤에 배경이 예뻐야 되는데 뒤에 배경이 너무 제가 아는 분 조명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방이 너무 너저분해서 그걸 치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커튼 하나. 그럴까요? 네. 그렇군요. 예. 잘 준비해서 오디오 쪽으로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의 공포특집, 이 여름을 서늘하게 보내는 낭만서점만의 방법, 무서운 책, 섬뜩한 책을 읽어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책이 바로 모리미 도미코의 야행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소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 스튜디오가 너무 후끈후끈해서 서늘한 소설의 내용들을 빨리 접하고 싶습니다. 작가를 소개해드릴게요. 모리미 도미히코. 1979년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토대 생물기능과학과에서 응용생명과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농학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03년 태양의 탑으로 제15회 일본 판타지 노벨 대상을 수상하고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2006년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로 제20회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수상하고 서점대상 2위에 올랐으며 이듬해 발표한 유정천 가족이 서점대상 3위를 차지했고 펭귄 하이에이가 제31회 일본 SF 대상을 수상하고 서점대상 3위에 오르는 등 인기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토의 천재, 21세기 일본의 새로운 재능이라고 평가받는 이 작가는 매직 리얼리즘 기법으로 현실과 가상을 교묘하게 배열하는 독특한 세계관과 고풍스러운 문체, 교토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의 작품으로 다다미 넉장 반 세계 일주, 여우 이야기, 달려라 메로스, 연애편지의 기술, 요이야마 만화경 등이 있습니다. 네, 모리미 도미히코. 박혜진 평론가님 혹시 이 작가 좀 평소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가 재밌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이분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교토에서 교토에 대한 대학을 다니셨죠? 교토대. 네. 그리고 교토에 대한 책을 많이 썼잖아요. 네. 교토를 배경으로 하는 제가 나라 교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 뭐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도 교토에서 일본이었다는. 받았고, 네. 보통 그 나라 교토가 일본적이고, 그러니까 일본적인 고풍스러움이라든지 굉장히 차분하고 오래된 도시고 고즈넉한 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곳을 배경으로 쓰는 이 도미히코라는 작가가 SF 그리고 되게 장르적인 문법이 강한 소설을 쓴다는 게 묘하게 언밸런스하면서도 되게 교토를 굉장히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작가여서 맞아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경이 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도시 중에 비교를 하면은 교토가 어디인 걸까요? 경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천년의 도시. 옛스러움이 좀 남아있고. 네네. 거리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토랑 서울이요? 예. 교토랑 서울. 동경이. 예. 교토랑 동경이요? 1시간 반 정도 되나요? 비행기 타고 이동했을 때? 조금 더 걸리죠. 도쿄에서 교토로 가본 적은 없어서 늘 그냥 한국에서 만 그렇구나. 갔지. 네. 일본 내에서 이동하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비싸요. 교통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토라는 곳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그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동경 사람들이 좀 의기양양하게 우리 수도에 살거든. 뭐 이런 좀 자부심을 갖고 있을 때 교토 사람들도 우리도 너네한테 뒤지지 않거든. 네, 이런 그 자부심을 또 갖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이 이제 동경대학이 뭐 최고 대학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 교토대에도 동경대의 라이벌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군요. 예. 교토 오래돼서 가면 나무로 된 나무로 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됐고 그래서 이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매력적이고 이제 교토를 가서 며칠 지내면서 이 도시의 물질은 정말 그 오래된 나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네, 일본에 가면 또 목조 주택들이 많아서 그 골목길을 걸으면 나무 냄새가 정말 느껴져요. 네, 그 점이 저도 참 좋더라고요. 그 교토에서 또 활동을 했던 작가 하면 저는 히라노 게이치로가 떠오릅니다. 히라노 게이치로가 1975년생이거든요. 예. 네, 교토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도 4살밖에 궁합도 그렇죠. 안 본다는 4살 히라노 차이시네요. 게이치로가 네. 모리미 도미코의 선배 정도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그 대학 때 이 히라노 게이치로가 문단에 정말 거대한 그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럼 이 두 작가가 교류가 있기는 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나도 한번 써볼까? 네, 이런 의식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야행, 오늘 이 모리미 도히미코의 작품 중에서도 야행을 다루는데요. 장편 소설이지만 단편처럼 에피소드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합쳐지는 그런 소설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잔예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여름이 아니라 재작년 여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개 방송으로 거의 처음 했던 저희가 남양 특집. 진짜 표지만 무서웠던. 어떻게 보면 진짜 작정하고 우리 한번 무서워보자라고 준비했는데 막상 읽고 나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그 작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공개 방송 했던 장소가 무서웠어요. 맞아요. 화장실이 무섭고. 맞아요. 이 작품이 26회 그러니까 2013년에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받았는데요. 오노 후유미 작가였죠. 근데 모리미 도미코도 그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이 작품으로 받진 않았습니다만 이 작품이 훨씬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야마모토 슈고로상은 좀 섬뜩한 작품한테 주나요? 대중문학상인데요. 뭐 주로 장르 작품에 좀 많이 주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섬뜩하면서도 또 문학성이 있는 흔치 않은 고급 소설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점이 저는 이번 소설은 진짜 잘 택했다. 사실은 제가 선정한 책이 아니었거든요. PD님이 골라주신 책인데
PD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도 읽다 보니까 그 기차 타고 자꾸 다니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야행 열차였죠. 네네. 열차를 정말 함께 타고 떠나는 것만 같은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네. 그 야행 열차도 되게 재밌는 게 그게 예전에는 그 노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신칸센도 많이 생기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다 없어지고 하나가 남았대요. 네. 그러니까 좀 희소성이 있고 네. 네, 여러 좀 복합적인 의미들이 막 좀 떠오르는 그렇죠. 그런 설정이죠. 그렇군요. 원래 이 야행열차라는 게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그 보통 뭐 10시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밤에 침대차를 이제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좀 잘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어진 네,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 치면 속도가 그냥 뭐 비둘기호 정도 되는 네. 그런 열차겠네요. 그렇죠. 비둘기호 없어졌죠 이제. 예. 네. 야행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야행 열차는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타야 된다고 네,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야행의 줄거리를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야행이라는 작품은 10년 전 영어회화 학원 동료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영어회화 학원 동료들이 진화제라는 일종의 축제에 참가를 했는데요. 그때 하세가와라는 이름의 이 여자가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건데요. 오아시라는 이 남자는 10년 만에 다시 이 밤의 불 축제에 참가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멤버들이 다시 이 교토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아시를 비롯해서 그 다른 영어회와 이 멤버들이 그동안 기묘한 일을 겪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기시다 미치오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과 연관된 네. 그런 에피소드를 다 하나씩 겪었고요. 그렇죠. 또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여자와 모두 한 번씩 마주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어렸을 때 그 있었잖아요. 시리즈. 몽달 귀신 시리즈. 그렇죠.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달걀처럼 매끈한 얼굴. 근데 형체는 좀 흐릿하다.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축제에 가기 전에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펼쳐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야행이라는 작품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10년 전에 영어회화 학원을 함께 다녔던 동료들이 이렇게 끈끈하다는 것도 참 독특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죠. 학교도 아니고 예, 영어회화 학원. 학원을 함께 다녔던 동료들. 근데 그건 아마 10년 전에 그 하세가와라는 여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 재회할 이유는 없었을 테지만 어쨌든 매듭을 한번 우리 지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멤버들이 그러니까 강한 경험을 함께 한 거니까요. 그렇죠. 기묘한 경험을. 그리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공통적인 그림을 공통으로 한 에피소드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야행이라는 제목이 바로 그 기시다 미치오가 그린 작품의 연작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림 제목인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진화제라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진화제가 불이 나서 이렇게 뭐 목조 건물들이잖아요. 이런 게 타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이 나지 말라고 기원하는 어떤 축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교토에서 굉장히 큰 축제인데 그 불을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현실과 이렇게 환상이 막 뒤섞이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밤을 더 빛나게 하는 게 불인 것 같아요. 이게 낮의 불과 밤의 불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밤의 불을 볼 때 그 밤의 존재가 더 커지고 그 어둠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설정도 그 야행 열차처럼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진화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본 적 없어요. 예. 등 축제 같은 거. 우리나라는 주로 기우제가 많죠.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들은 많은데
이런 진화제는 좀 불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 특히 일본이 역시 목조 주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진 때문에 함부로 이런 그러니까 돌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불에 취약하고 당연히 이런 진화제의 축제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 일본에서 그런 축제를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정말 그 훈도시라고 하죠. 그 팬티만 입고 계속 이렇게 그 마을을 뛰는 거예요. 스모 선수처럼? 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풍년과 달리기가 반나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뭐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밤에 뛰는데 밤은 음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양과 만나게 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겠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좀 추운 날씨였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벗고 같이 뛰는 거죠. 같이 뛰는 거예요. 한밤중에 알통구보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독특한 풍경이겠습니다. 예, 좀 뭐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뭐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그 광경을. 네,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소설이 등장인물이 굉장히 헷갈려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주인공은 오하시라는 남자죠. 네. 그 하세가와가 사라졌을 때 당시 그녀와 같은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이번에 그 진화제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동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연락부장이네요. 네. 아, 연락부장이라 그러니까 정리가 쉽네요.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오하시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너도 그런 일 겪었어?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카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예. 이 나카이가 오노미츠라는 마을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변모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이 나카이 다음에 이야기를 펼쳐놓는 사람은 다케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케다는 오쿠히다라는 곳에 갔을 때 겪었던 기묘한 일을 털어놓습니다. 장소도 바뀌고 말하는 사람도 바뀌어요. 네. 이 다케다는 마스다, 미야, 루리라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 이 불길한 어떤 전원 같은 걸 듣습니다. 우연히 어떤 여성을 태우게 됐는데요. 그 여성이 빨리 니네 돌아가라고. 안 그러면 두 사람이 죽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할머니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세 번째 에피소드. 네. 그 세 번째 에피소드는 후지무라의 이야기인데요. 이 후지무라는 영어회화 멤버 중에서 하세가와와 더불어 여성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모인 이 모임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녀가 펼쳐놓는 이야기는 이 남편과 남편의 직장 동료인 고지마라는 사람과 함께 철도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가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가루가 이 일본의 작가죠. 다자이 오사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인간실격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죠. 네. 그곳에서 겪은 기묘한 일을 또 고백을 하는데요. 그건 이따가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나베라는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다나베가 우연히 스님과 여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스님이 예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스님, 그러니까 스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사이키라는 남자는 예전에 기시다 미치오, 그 화가죠. 그 화가의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나베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시다 미치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점점 머릿속에 용량이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박혜진 평론가랑 저랑 필기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에피소드 하나 남았죠? 마지막. 네. 네. 그러고 나서 이들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시 오아시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진화제를 보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화제가 거의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축제가 종료될 즈음에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오아시가 갑자기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게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혼자 뚝 떨어진 예,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예, 이야기의 대단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연결되는 예, 상황이 수렴이 되죠. 있고요. 그걸 더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행이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각각의 독립적인 네. 예,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맞아요.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굉장히 구성이 많지만 구성 자체는 그러니까 플롯은 또 명확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연결이 돼 있고 다 읽고 나면 전체가 큰 원처럼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교토에서 이야기를 하는 호러 기담 같은 건데요. 왜 하필 교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게 다 교토를 통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담 자체는 교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인데 왜 하필 교토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이게 또 관통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반전들이 정말 뭐랄까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깔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무섭고 이렇다기보다 그냥 분위기가 굉장히 해맑을 때가 있어요. 네. 아, 여행 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맞아요. 급다운돼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야행을 집에서 혼자 읽었거든요. 근데 낮에 읽었어요. 근데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전 밤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옆을 밤에는 쳐다봤어요. 예. 무서워서 솔직히 밤에는 못 읽겠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장면들도 많고 그걸 계속 뭐랄까 인식하게 돼요. 맞죠. 네. 그 책장을 넘기는 제 손 그림자인데 움찔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오래 남잖아요. 생각이 네. 계속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대놓고 무서울게 뭐 이런 소설은 약간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보게 되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별로 안 무서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 야행은 정말 은근히 너 한번 느껴봐.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공포심을 들어오고 자극해요. 이러더라고요. 막 강력한 무서운 펀치가 있다기보다 분위기가 서늘하고 좀 스산하고 그런 섬찟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집을 묘사해 준다든지 어떤 장면 불타는데 뭐 소녀가 손을 흔들고 있는 장면 같은 걸 묘사해 줄 때 왜 이렇게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별로 대충 그리고 싶은데 예, 그 섬뜩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동안 뭐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봐왔던 공포의 이미지들이랑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장면들도 많아요. 딱 붙어서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예. 네. 이 옴기니가 김혜용의 번역가인데요. 이 김혜용 선생이 뒤에 이제 옴기니의 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라도 야행이 무섭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무섭기 때문일 것이다.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먼저 옴기니의 말을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는데 다 읽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가네요. 나도 나를 잘 아는 게 아니니까. 네. 어쩌면 또 다른 내가 네, 사실은 그 여인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전 처음에 읽을 때는 막 사건들이 이렇게 조금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서프라이즈처럼 공포스러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막 장르적인 사건들보다는 심리 맞아요. 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슨 폭력, 살인, 뭐 이런 식의 장치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을 계속 좀 이렇게 떨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모리미 도미코의 정말 작가적인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학적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간접적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엔 거대한 세계관에 대해서 또 예,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어떤 흥미만을 위한 소설, 예, 무섭게 하기 위한 소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다뤘던 크리피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유가 크리피가 보여준 세계가 굉장히 그 마지막 반전까지 더해서 아주 아득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일본에 무섭게 쓰는 이 작가들의 공통점인지 몰라도 뭔가 끝도 없이 뭔가 펼쳐져 있는 너무 아득해서 무서운 기분 그런 걸 맞아요.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이렇게 공포 소설을 잘 써요? 박혜진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저한테요? 교토에 많이 가셨으니까. 교토 워낙 좋아하시니까 나라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밤이라는 걸 그러니까 손에 잡힐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토를 가면 낮에 보는 교토랑 밤에 보는 교토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근데 밤이 거의 주인공인데 여기도 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밤이 되면 낮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확 나오면서 네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거나 무의식 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스토리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일본 소설이라든지 일본 영화들 밤이 익숙한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분위기가 잘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그런 게 많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건 일본이 왜 만신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뭐 천황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사고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참 괴담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인식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신이 많으니까 또 버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가 되고 일본에 특화되어 있는 요괴들이 있잖아요. 뭐 덴구라든가 예. 그 코가 길고 하늘 날아다니는 요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파치라고 하죠. 예. 그 물에 사는 요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본은 참 요괴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이 애니메이션으로 예, 많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세계관이 소설에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말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이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책 속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기시다 미치오라는 작가가 밤에만 활동했다고. 낮에는 그냥 자고 밤에만 활동을 했고 심지어 어딜 가서 영감을 얻어서 뭐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장소를 그리고 그런 사실만으로도 또 섬뜩하더라고요. 네, 네. 상상하게 됐죠.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예. 저희가 이 책 얘기를 전부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푸지무라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야행이라는 제목이 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오하시라는 인물이 10년 만에 이 진화제가 열리는 이 마을에 와서 겪은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 교토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약속 시간까지 제법 시간이 남아 나는 시조카와라 마치로 나가 번화가를 걸었다. 대로변의 인파를 피해 뒷골목으로 들어간 후 다카쿠라 대로의 북쪽을 향해 걸어갔다. 건물들 사이로 올려다보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아서 학생 시절에도 이런 하늘을 봤었는데 하며 그리움에 젖었다. 왜 이렇게 그리운 기분이 드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가 다카쿠라 대로 옆에 외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옆 얼굴이 하세가와 씨와 꼭 닮았다.
그녀일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마구 뛰어 결국 종종 걸음을 치고 말았다. 그 가게에는 입구의 폭이 좁은 화랑이었고 구리로 만든 간판에는 야나기 화랑이라고 적혀 있었다. 쇼윈도는 구릿빛깔 천에 덮여 기시다 미치오 개인전이라는 팻말과 함께 한 점의 동판화가 전시되어 있었다. 묘하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림이었다. 새까만 밤의 나무 저편으로 환히 불 밝힌 열차가 달려간다. 그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서서 마치 그 열차가 자신을 부르기라도 한 듯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제목에는 야행, 구라마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유리문을 열고 화랑 안으로 들어갔다. 유백색의 벽에 군데군데 걸려있는 동판화는 한결같이 어두운 색조여서 마치 하얀 벽에 뚫린 사각형 창문 너머로 밤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앞서 들어간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안쪽의 칸막이 뒤에서 화랑 주인인 듯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방금 여기로 여자분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10년 만에 구라마의 진화제에 왔다는 긴장감이 당치도 않은 환영을 보여줬음에 틀림없다. 어느 의미에서든 일단 정리는 하고 넘어가자 싶어서 구라마 여행을 제안했는데 나는 아직도 하세가와 씨가 이 세계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냥 나가기도 못했고 약속 시각까지는 시간도 남았으므로 잠시 동판화를 보다가 나가기로 했다. 젊은 화랑 주인은 온화한 말투로 작가인 기시다 미치오라는 동판 화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기시다 미치오는 도쿄에서 예대를 중퇴하고 영국 동판 화가의 제자로 들어가 수업하다가 귀국하고 나서는 고향인 교토 시내에 아틀리에를 꾸몄다. 하지만 기시다 씨는 7년 전 봄에 죽었다. 비로드 같은 검은 배경에 하얀 농담으로 그린 풍경은 영원히 계속되는 밤을 연상시켰다. 다른 작품들도 한 여자가 그려져 있다. 눈도 입도 없이 매끄러운 하얀 마네킹 같은 얼굴을 기울이고 있는 여자들. 왜 야행일까? 내가 중얼거리자 화랑 주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야행 열차의 야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귀 야행의 야행일지도 모르죠. 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이 책의 초반부입니다. 구라마 진화제에 오랜만에 이 영어회화 학원 동료들과 만나서 이제 가보려고 왔는데 너무 일찍 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시내 구경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왠지 기시감이 들어서 그 여자를 따라서 화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기시다 미치오라는 이 화가의 작품을 보게 된 거죠. 네. 뭐 좋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앞장면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복선들이 깔리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저는 한 두 군데 정도가 좀 눈길이 많이 머물렀는데 일단 그 그림에서 얼굴 없는 여자, 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눈길을 거두지 못했던 중요한 복선인 것 같군요. 그리고 이건 좀 직접적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든 일단 정리는 하고 넘어가자 싶어서 이 구라마 여행을 제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실종이 주는 그 미완결이라는 것은 사람을 거기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자꾸 생각나고. 네, 거기에 어느 정도 묶여 있고 그래서 이 인물들이 그 10년 전 사건과 얼마만큼 시간은 떨어졌지만 얼마나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그 복선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책을 처음 펼쳐서 읽을 때도 첫 장이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네. 1장이. 첫 번째 밤이라는 제목이 붙은 에피소드가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의 이야기가 있는 건데 여기가 중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프롤로그 격인 예, 셈이죠. 그렇죠. 네. 예, 나중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뭔가 소스가 있겠구나 싶은데 처음 읽을 때는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이 오하 씨가 결국 그 야나기 화랑에서 만난 이 기시다 미치오 혼자 만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회화 멤버들이 네. 다 이 사람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럼 그 중에서 저희가 후지무라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밤 에피소드죠. 네. 이 후지무라는
화랑에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3년 전에 아오모리에서 겪은 일을 이 영어회와 멤버들에게 털어놓는데요. 이 남편과 남편 직장 동료가 철도 여행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철떡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네. 진짜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있잖아요. 코레일에서 만든. 네. 뭐죠? 그 이름, 티켓 이름이 있는데? 네일로? 네일로, 그렇죠. 네. 네일로가 25살까지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30살까지도 주는 티켓이 있던데요. 이름 조금 바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철도 여행을 하기. 예,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네, 편하게. 그러니까 네. 그 일정 금액만 내면 그렇죠. 계속 탈 수 있는 거죠. 네. 그 둘 다 해당이 안 돼서 어찌나 안타깝던지. 경환 씨도 철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옛 기차역 같은 데 가면 뭔가 영감이 떠오를 것만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 근데 일본 철도에서는 또 도시락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순례를 하는 철도 순례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철떡 그러니까 그 철덕이라고 해야 더 철덕. 정확한 발음 아닌가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을 철떡이라고 하더라고요. 떡으로.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을 철도 매니아. 우리는 줄여서 스스로를 철떡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도시락을 먹기 위해 여행을 다니지 않아요. 단지 진짜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차의 종류는 뭐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 열차가 달고 있는 엔진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노선이고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습니다. 전 철도 여행 좋아하지만 할 기회가 많지가 않고 네, 지하철 여행을 하죠. 잠들어서 끝까지 가고 네, 이런 네, 네. 여행인가요? 서울 시민들 충분히 매일매일 하고 할 있기 수도 때문에 있죠. 예, 예. 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이 남편 직장 동료 고지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과 후지무라는 가끔 어울려서 이렇게 철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 3년 전 아오모리도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우리 야행 열차를 타보자. 이러한 제안으로 같이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가 또 역시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분위기 좋잖아요. 네. 여행 떠나는 기분이고 지금 철도 여행 심지어 잠을 자는 침대 칸. 그렇죠. 예. 야행 열차를 타고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또 두근대겠어요. 예, 예. 그리고 고지마가 이 사람이 참 나은 사람인 게 와인을 들고 탑니다. 직장에서 헐레벌떡 왔는데 와인은 잊지 않고 챙겨온 거예요. 이런 준비성은 대단하죠. 러시아 대륙을 횡단할 때 이런 열차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많이 봤는데 보드카 마시고 네네. 그런 데서.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가능하군요. 그쵸. 예. 이 세 사람이 겪는 일들 저희가 낭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객실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객실로 침투한 푸르스름한 빛은 사라지고 고지마의 놀란 얼굴이 강낭콩처럼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린 남편과 제가 본 것은 숲의 어둠에 불씨를 흩날리며 멀어져가는 거대한 화염이었습니다. 화염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다시 열차 안은 푸르스름한 설광에 잠겼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난 것 같았어요. 고지마 군이 큰 눈을 더욱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두운 숲이 잠깐 끊긴 지점에 눈 쌓인 평지가 있고 그 위에서 단독주택 비슷한 것이 불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화재치고는 조용한 분위기이긴 했지만요. 그는 말했습니다. 주변의 설원과 겨울의 고사목들이 불길에 휩싸여 오렌지색으로 물든 장면은 마치 꿈속의 풍경 같았다고요. 집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만둬 고지마. 왠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눈앞에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지나가는 야행열차를 보고 손을 흔들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니면 구조라도 요청했던 것일까?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마치
고지마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냥 거기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뭐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각자의 개인실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침대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 동안 왠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밤의 밑바닥에서 불타오르는 단독주택이 되풀이되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잠을 포기하고 몸을 일으켜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을 때입니다. 손을 씻고 개인실로 돌아오려는데 고지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열차 연결부 근처에 서서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자다 깬 듯 개슴츠레한 눈빛이었습니다. 고지마, 그런 데서 뭐해? 좀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요. 많이 마셔서 그런가? 고지마는 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집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집이라면 아까 그 불타던 집? 후지무라 씨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요? 그때 나는 당신들 얼굴을 보고 있어서 게다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잖아. 선배는 믿어주지 않았지만 난 틀림없이 봤어요. 불타는 집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손을 들고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고지마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지금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하고 농담이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으면 말해. 고마워요. 괜찮아질 거예요. 자신의 개인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고지마를 보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벽에 기댄 채 방치된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야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밖이 환해진 거죠. 봤더니 집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예, 순식간에 지나쳐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그런데 고지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본 것 같아요. 라고요. 그리고 이리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밤에 화장실 다녀오면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네. 멍하게 창밖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남편은 이제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네, 후지무라는 스쳤죠. 보지 못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 남편이랑 아내가 후지무라가 네. 같은 방을 안 쓰네요. 다들 개인실을 쓰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1인실인가요? 네, 다 개인실. 예. 하나하나를 다 쓰고 있는 거죠. 네네. 세 칸을. 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초반에 이 후지무라랑 고지마가 방을 바꾸잖아요. 네. 여기에도 뭔가가 있나 하고 쭉 살펴봤는데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네, 그냥 경치가 여기가 더 좋다고 그냥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벌어질까봐 긴장하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영화에서는 예. 방이 바뀌거나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 생기거든요. 방에서 뭔가 튀어나오고. 근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나요? 별일 없었어요. 네. 네. 그거보다는 지금 뭔가를 이들이 보고 난 다음에 변모한 인물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앞에 저희가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나카이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예. 네. 그거 참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고지마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예, 예. 네. 갑자기 사람이 좀 바뀌어요. 해맑게 지금 여행 떠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온 사람이 어떤 한 풍경을 보더니 멍해져 있어요. 좀.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들린 거죠. 네. 아까 허위평론가님이 나카이 얘기도 하셨지만 그 나카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사라지고 아내가 변한다. 아내의 섬뜩한 표정들을 보며 아내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계속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 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변한 거냐.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질문이 그렇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그런 유사한 이제 장면들이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철도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스가루 나카사토역이라는 곳입니다. 종점까지 간 거죠? 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마을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진짜 철도를 타기 위해서 정말 철떡이네요. 간 게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게 도착을 했잖아요. 30분 만에 이제 우리 다시 타고 다른 데 가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짰던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진짜 진정한 철떡. 그러니까. 네. 근데 내리죠.
스가루 이 나카사토 역에서 고지마가 우리 근데 잠깐 산책이라도 좀 할까요? 이러면서 내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 후지무라도 같이 이 고지마와 그 주변을 산책하게 되는데요. 웬 단독주택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려서 네.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집이 잠들어 있는 것 같다. 네. 네. 거기에서 이 고지마와 이 나머지 두 사람이 또 정말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네, 그런 경험을 네. 또 하게 되죠. 아주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공터 맞은편에 보이는 단독주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극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삼각형 지붕의 2층 집이었습니다. 초록색 지붕은 색이 바랬고 하얀 벽에는 거인 그림자 같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많은 창문에는 하나같이 두꺼운 커튼을 쳐놓아 사람이 사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고원지대에서나 볼 법한 폐업한 펜션 같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오한이 등을 타고 내렸습니다. 나 이 집 본 적 있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두커니 멈춰서 있는 고지마에게 다가가 왜 그래?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돌아본 고지마는 텅 빈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보았던 그 표정으로 몸에 쌓인 눈을 털어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 얼굴을 본 후 다시 수수께끼 같은 단독 주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후지무라 씨 본 적 없으세요? 고지마가 말했습니다. 이건 밤의 집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말 화랑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고지마, 어째서 여기로 온 거야? 나도 모르게요. 고지마는 그 집을 올려다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지마가 변한 게 틀림없어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집에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상한 건 후지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처음 보는 집을 저건 밤의 집이에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고지마가 먼저 질문을 했죠. 이 집 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후지무라가 대답을 한 거죠. 후지무라가 떠올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야행이라는 그 동판화죠. 그 화랑에서 일을 했기 네. 때문에 그때 본인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했었던 그 야행이라는 작품 그 중에서도 스가루라는 제목의 동판화를 떠올리는 것이고 네. 이제 그 안에 나왔던 집과 똑같은 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지무라도 이 기시나 미치오와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저희 오아시 얘기를 할 때 기시나 미치오의 야행 그 구라마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후지무라는 이 야행 스가루를 봤던 거죠. 지금 그 연속적으로 그 그림에 대한 동판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책을 읽다가 표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그 표지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바로 동판화를 형상화한 것 네. 같아요. 네. 까만 밤을 배경으로 이런 여기 있는 건 금박 같은데요. 동판화 같이 이렇게 조각을 한 것처럼 네. 동판화처럼 보이네요. 네, 보이죠. 네. 집이 있고 큰 나무들이 있고요. 네. 목조 주택으로 느껴지고요. 네. 이 집이 스가루의 그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불에 잘 탈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밤의 집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예. 검은 배경에. 여자를 찾고 싶었는데 여자는 나오지 않네요. 잘 찾으면 어디 있지 않을까요? 네. 손을 들고 있는 네, 그 여자는 여기 없습니다. 예. 예. 또 어딘가에 표시를 해뒀을지는 모르겠네요. 디자인하시네요. 그러게요. 자, 고지마가 이 밤의 집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현관문을 열어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집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지무라와 이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을 하려 가려는 순간 고지마가 사라졌죠.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똑똑이었는데 네. 점점 커지더니 그 다음에는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것처럼 쾅쾅쾅 두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소리가 커져서
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나갔는데 고지마가 없는 거죠. 그때 그쵸?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반 미치광이가 되어 문을 부수려는 소리 같았다. 네. 전 여기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문 두드리다가 점점 세게 두드리는데 네. 이제는 그냥 문을 열려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이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네, 이 사라진 고지마를 찾기 위해서 남편과 후지무라는 동분서주하는데요. 그러다가 후지무라에게도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앞장서서 쏟아지는 눈 속을 걸어갔습니다. 그대로 뒤따라가려다가 문득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왠지 중요한 것을 놓친 듯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빨려 들어가듯 몸을 돌려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똑똑 잠시 기다리자 달칵 하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젠 잠겨있지 않다고 뭔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집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뭔가가 문을 여는 순간 저를 움켜잡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사슬에 꽁꽁 묶인 듯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누가 어깨를 붙잡고 저를 문에서 떼어냈습니다. 어서 여기에서 떨어져. 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질질 끌려가듯 그 집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해준 말에 따르면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남편이 부르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눈 속을 걸으면서 저는 멀어지는 삼각형 지붕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의 베일 너머로 집은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가루 나가사토의 그 집 말인데. 네? 하지만 남편은 뒷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야. 역시 잘못 봤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혼자만 하고 있어요. 알아듣게 말해봐요. 말하라니까 말하는데 창문으로 누가 내다보지 않았나? 저는 왠지 오싹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스가루 나가사토의 그 집에서 떠날 때 말인데. 그때 앞서 걷던 남편은 얼마 못 가 제가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돌아보자 제가 현관문 손잡이를 쥔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둘러 돌아가려던 때 2층의 창문 중 하나에서 커튼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집이 희미하게 눈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쳐다보았을 때 커튼 사이로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고지마는 아니었어. 만약 그였다면 남편은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고지마를 다그쳤겠죠. 고지마가 아니었어. 그건 여자였던 것 같아. 여자? 아마도.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곧바로 커튼이 닫혔고 애당초 잘 보이지도 않았어. 게다가 당신 상태도 이상했고 왠지 기분이 나빠서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자고만 생각했거든. 하지만 남편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창문으로 몰래 내다보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듯했어요. 네. 아내 후지무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3명 다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주 음산한 기운이 풍겨납니다. 박혜진 평론가님이 후지무라 역할 맡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된 걸까요, 후지무라? 지금 후지무라도 본인이 경험한 데 대한 이상한 감정을 갖고 네. 있고 남편도 그렇고 나도 못 믿겠고 남편도 못 믿겠고 고지마도 이상하고 사라졌고요. 예.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문 앞에 섰는데 문이 이제는 열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 안쪽에서 나를 당기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질질질 끌고 가요. 떼어내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깐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멍하게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고지마는 어쨌든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 남편과 후지무라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여행을 하다가 또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란 여자아이를 이 후지무라가 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이 뒤늦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아까 당신 좀 이상했을 때 2층을 봤더니 누군가 있었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여자였어.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여자였어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후지무라는 웬 여자아이라고 짐작되는 그런 형상을 보는데 그 아이가 예전에 자기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네. 가나라는 그 여자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예,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가나라는 어린 시절의 여자아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요. 친구가 없던 아이인데 나와는 좀 죽이 잘 맞아서 함께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 사이가 멀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교류를 하지 않은 그런 아이로 나옵니다. 네. 이 후지무라에겐 굉장히 잘해줬지만 그 후지무라가 기억하는 가나는 불안하고 가족 얘기에 대해서 물으면 숨고 가족 얘기를 안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딘가 그 서술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석연치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라는 아이는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반 친구들이 따돌림 비슷하게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가나짱한테. 맞아요. 근데 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가나와 후지무라가 친구였잖아요. 그러면 가나도 후지무라가 성장을 했듯이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렸을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얘 귀신이겠구나. 네, 독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가나가 계속해서 내 앞에 슬쩍슬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도 이 가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쫓아가게 되죠. 쫓아가죠. 네. 무언가에 홀린 듯 네. 쫓아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후지무라가 뛰어가니까 남편도 영문을 몰라서 헐레벌떡 그 후지무라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이들의 대화도 어떤 반전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쫓아온 남편의 목소리가 낮은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어디에나 있어. 그건 가나짱이었어요. 고지마에 이어 당신까지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 어지간히 좀 해. 어떻게 초등학교 때 친구가 그 시절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가나짱 집에 불을 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잠시 후 남편이 저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불타는 집 같은 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나짱은 당신 꿈속에 있어. 말하자면 또 하나의 당신이야. 저로서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장모님한테 들은 말이지만 그 당시 당신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모양이야. 가나짱은 이상한 아이이고 그림에도 자부심이 강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요컨대 당신 자신이었어. 같은 반 아이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던 것도 당신 자신이었고. 믿을 수 없어. 가나짱이 사라지게 된 것은 당신이 가나짱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부터야. 모든 건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고.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봐. 초등학생이 남몰래 친구 집에 불을 지른다는 건 불가능해.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스가루 나가사토의 집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건 가나짱의 집이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야. 고지마군은 왜 모습을 감춘 건데요? 그건 다른 문제야. 그렇다면 그 유적지에서 제가 본 건 뭐였죠? 고지마와 가나짱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만약 그 집이 가나짱의 집이었다면 고지마는 가나짱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마치 그 집에서도 고지마가 사라진 후 누군가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당신도 그 사람을 봤잖아요. 아까 말했을 텐데 잘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 그건 누구였죠? 하지만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창문으로 내다본 것은 당신이었어. 네, 갑자기 이 가나짱을 쫓아서 뛰어간 후지무라, 그리고
그런 아내를 붙잡은 남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가나짱은 당신의 망상 속에 존재하는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아이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후지무라 아내는 내가 봤다고 방금 지나간 이 아이 그리고 아까 고지마 군과 함께 있는 이 아이를 본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 누구냐 하면서 계속 쫓아가고 있었죠. 근데 남편이 이 사람도 참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 더 말합니다. 아까 봤던 걸 제대로 얘기 안 해준 거죠. 네. 지금. 너무 충격적일까봐. 남편이 원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아까 후지무라가 또 서술에서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창에서 본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꿈 같지 않나요? 꿈에서는 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막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허희 씨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꿈 후반부에 가면은 그게 사실 박해진 씨고 이런 꿈이 많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고 예. 막.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챕터들에 나오는 기담들, 괴담들도 사실은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구멍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슨한 이야기들이고요. 네. 공포도 막 펀치가 있는 이런 소름 돋는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느슨한 공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가 딱딱 맞아서 사실은 이랬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소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미만 계속 독자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미가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귀신이 어떤 영화를 볼 때 사실은 나오기 직전까지가 제일 무섭잖아요. 막상 왁 하고 나타나면 아 귀신 저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이제 분장 잘 됐네. 납득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뭘까 이런 상상을 할 때 공포심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공포 소설의 면모도 있지만 추리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추리 소설의 면모도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여기 오면 거의 절정에 이르는데요. 남편의 말 그리고 이 아내의 말들이 막 계속 뒤섞이면서 네.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다 이 노골적인 대중문학 혹은 뭐 어떤 장르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귀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해코지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타만 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 소설이 진행이 된다는 건 이 캐릭터가 자기의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들려주는 과정과도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이 사람의 과거라든지 어떤 상처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기묘한 일이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지만 읽으면서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났어. 그 집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 나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씩 까면서 무서움이 더해집니다. 그렇죠. 이거 어메이징 스토리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 가나짱의 집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스가루에서 본 그 삼각형 집을 불현듯 이 예전에 자신이 준비했던 기시다 미치오의 이 작품에서 네. 예, 이 후지무라가 깨닫게 되죠. 본 적이 내가 있어요. 이 작품을 본 적이 있구나. 예, 이 집을 내가 밤의 집이라고 말을 했던 건 바로 그때 내가 이 작품을 봤기 때문이야. 근데 이걸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때는 고지마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잊고 있었는데 고지마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집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무서운 서술이 쭉 되다가 과거로 잠깐 넘어가서 네.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고지마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기시다와 미치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계속 이 연장만 그렸나요? 고지마의 질문에 저는 지난번 야나기 화랑의 야나기 씨에게서 들은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기시다 미치오 씨에게는 야행과 대칭을 이루는 서광이라는 비밀스러운 연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행이 영원한 밤을 그린 작품이라면 서광은 딱 한 번뿐인 아침을 그린 작품이라고 기시다 미치오 씨는 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기시다 미치오는 그 서광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고지마는 흥미진진한 듯 말했습니다. 그 작품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몰라. 기시다 씨가 죽고 난 후 화랑 사람이 유품 정리를 했던 모양인데 서광과 관련된 건 전혀 보지 못했대.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저 수수께끼일 뿐이지.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이군요. 기시다 씨라는 사람은. 고지마와 함께 차례차례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저는 한 작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야행 스가루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얀 농담으로 삼각형 지붕에 집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2층에 있는 창문 하나에서 얼굴 없는 여자가 몸을 내민 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48작품의 동판화 중에서도 그 그림은 특히 더 아련하면서 동시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왠지 숨쉬기가 거북해졌는데 그래도 눈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고지마가 이상한 듯 말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그림이 왠지 마음에 걸려. 왜 그럴까? 왠지 높은 지대에 있는 별장 같지 않나요? 이런 집이 정말 스가루에 있나? 고지마, 기시다 씨의 비밀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까? 뭔데요? 여기에 있는 건 여행지의 풍경을 그린 연작이지만 사실 기시다 씨는 어디에도 간 적이 없대. 정말인가요? 그는 여행을 가지 않았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목까지 지명으로 달았는데. 고지마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은 스가루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글쎄, 우연의 일치로 존재할 수도 있지. 저는 손을 뻗어 그 동판화 속 집의 윤곽을 어루만지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있는 얼굴 없는 여자. 기시다 씨는 해가 뜨기 전에 잠들고 해가 진 뒤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했어. 친구들과도 밤에만 만났고 그는 연속되는 밤의 세계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본 풍경을 작품으로 남겼지. 그래서 야행이래. 밤의 세계라. 고지마는 감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서서 동판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드는 걸까? 저는 동판화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밤의 세계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 네. 가나짱의 집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예전에 봤던 이 집에 대해서 떠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집은 내 밤의 세계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나라는 존재가 이제 후지무라에겐 어떤 밤의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서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참 기묘한 또 작품입니다. 이제 서광이 단 한 번 아침을 그린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 특이합니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광은 야행보다는 좀 밝은 느낌이 나잖아요. 네. 예, 새벽빛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거니까 야행이 좀 어둡고 좀 불길한 느낌을 준다면 서광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희망에 가까운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건 그 그림을 보면은 어떤 미스테리들이 풀려가면서 본 사람은 저주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큰일 나는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서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건 맨 마지막, 예. 그러니까 오아시의 이야기로 가야 여러분들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스포일러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책에서는 이 야행과 서광이 비밀스러운 연작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 소설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연작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딱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밤의 세계에 이 작가가 좀 집중을 해서 결국 모든 세계의 밤들은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이 우주가
빛보다는 어둠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 책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다. 저는 그런 짐작을 좀 했는데요. 네. 다른 챕터에서 그 이제 우주에 나간 우주 비행사들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지구를 우주에서 본 사람이 놀랐던 것은 지구가 아름다운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보다는 지구 외에는 그 지구 주변 그리고 온 우주가 칠흑 같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더 놀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무섭겠네요. 그렇죠. 그 점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밝은 줄 아는 그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밝음보다 훨씬 더 커다란 크기, 커다란 질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걸 지금 이 야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참 미스테리한 기분에 빠지게 만드는 야행. 오늘 저희가 다뤄본 작품이었는데요. 모리미 도미히코의 장편 소설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세 번째 챕터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뭐 혹시 박혜진 평론가님은 뭐 이 여러 개의 장 중에서 네. 특별히 좀 섬뜩했던 그런 장이 있으셨나요?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이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 맞아. 느껴지는 낯선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언제나 저에게는 그 인상적인 에피소드예요. 남편분이 돌변하시던가요? 아니, 굉장히 익숙한 사람에게서 다른 얼굴, 내가 몰랐던 얼굴이 나온다거나 모르는 표정, 저 표정을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이 나오고 할 때 느끼는 공포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걸 계속 쫓아가는데 이제 그게 내가 너를 봤을 때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다라는 식으로까지 생각이 오면 그 공포는 또한 이루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렇죠. 심리적 맞습니다. 흔들림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재밌었어요. 네. 경화 씨는 혹시 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 예. 있었나요? 저도 1장 그리고 오늘 다뤘던 세 번째 에피소드 두 군데가 좀 섬뜩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남편이 찾으러 갔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꾸 쫓아오고 네. 두드리고 그 사람의 표정이 여기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표정이 그 크리피 주인공 표정 같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에 유일하게 살인이 나와요. 다른 에피소드들보다 좀 격렬해요. 그렇지. 맞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 기혼자들의 에피소드가 통하네요. 네. 저는 근데 이 소설이 또 흥미로웠던 건 문학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물론 후지무라의 경우는 굉장히 구어체로 이렇게 자기의 에피소드를 털어놓고 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읽으면 그 머릿속에 이렇게 쫙 그려진다라는 게 그만큼 묘사가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히 이렇게 끝나요. 그 후지무라의 이야기는 모든 커튼은 활짝 젖혀져 있고 창문이라는 창문은 모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쪽부터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요. 근데 누가 이렇게 우리가 MT 가서 연기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위트가 그러니까 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보통 이렇게 기담 형태로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구어체적으로 들려주는 것 같이 하는데 여기 상당히 문어체적이죠. 네. 제가 원문을 못 봐서 모르겠어요. 네. 맞아. 박혜진 씨는 원문을 보셔도 네. 좀 파악이 되실 아니에요. 텐데. 저는 일본어는 잘 못해요. 네. 아니 근데 문학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문어체적으로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뭐 리얼리티를 떨어뜨린다라기보다는 이 작품의 세계관과 잘 조응한다고 생각해요.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앞에서 매직 리얼리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시차로 그리고 현실과 상상 그리고 여기서 망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다른 층위의 이야기들이 조화롭게 계속 무리 없이 전달되려면 이런 문어체적인 구성이 더 알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박혜진 평론가까지 모시고 낭만서점 106회 모리미 도미히코의 야행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에피소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체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주는요, 공포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 좀 동양적인 공포였다면, 다음 주에는 서양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동서양을 아우르는 낭만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혜진 평론가님 오늘 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너무 재밌었고요. 그 여름밤이 길어요. 덥고요. 잠도 잘 안 옵니다. 근데 이 비밀스러운 연작을 읽으시면 하룻밤 정도는 짧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박혜진 평론가님 남편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 전 결혼식에 갔었기 때문에 네, 이 야행의 이 낙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보시는 것도 남편분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서늘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 시원하게. 네. 표정 다르게 하시고요. 네. 예, 박혜진 평론가님의 변모한 모습. 내가 혜진인 줄 아니? 그건 너야. 네, 오늘 낭만서점 106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